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이번에 카이스트 합격한 친구를 이렇게 불러서 합격의 비결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이번에 합격한 거 되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격의 비결이 혹시 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공부는 성실함이 좀 짱인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이제 성실하게 진지하게 대하는 그 자세 자체가 역시 공부의 비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한번 성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라 하면 한 졸업할 때 한 1.2 정도로 자연계열 1등으로 졸업을 했었습니다. 자연계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었고, 고3 때는 그렇게 잘하게 돼서 우리 카이스트를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중학교 첫 시험이나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을 되게 못 봤다고 들었었어. 맞아요. 제가 항상 첫 시험을 제일 못 봤었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는 살면서 약간 처음 맞아보는 등수를 맞았어요. 몇 등이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한 50 몇 등? 전교가 몇 명이었는데 50등이야? 전교 한 280명. 야, 그러면 거의 뭐 3등급 한 15%가 넘어가잖아. 맞아요. 3등급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인서울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을 받은 거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어. 그때는 그래서 인서울이 정말 목표였다. 진짜? 국어도 그렇게 맞고 다른 과목들도? 네, 다른 과목도 한 3, 40등 정도. 그렇게까지 잘한 건 아니었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그렇게 못 봤던 이유가 뭘까? 아니, 혹시 원래 실력이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거 같아? 제 실력이 그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공부 방법을 이제 좀 바꿔가지고 좀 그 뒤로부터 약간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좀 올랐었죠. 공부 방법을 바꿨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50등 했던 게 고3 때는 전교 1등까지 갈 수 있게 됐다.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방법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는지 좀. 일단은 공부량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플래너를 쓰기 시작을 해서 그때 공부 시간을 좀 많이 기록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하루에 못해도 6, 7시간 정도. 그러니까 공부를 계획하기보다 내가 오늘 어느 정도의 공부를 했는지를 적는 식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했다는 얘기네, 처음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양을 좀 늘려보자 생각을 했었죠. 요즘 이제 유행하는 데일리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뭘 했는지 적는 거. 그리고 우리 공부의 습관 학원에서도 공부량 기록지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공부했던 것들을 내가 몇 시간씩 공부했는지를 적고 있는데,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 하루에 800분을 꼭 채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맨날 뭐 수학 13분, 영어 7분, 뭐 과학 35분 뭐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해서 쓰면서 맞아요. 총 800분을 채웠던, 그때 이제 성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서 참 이 플래너를 쓰는 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쓰게 됐어? 플래너는 일단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플래너가 있었어요. 복자여고 역시 명문고답게 아이들한테 플래너를 의무적으로 일단 쓰게 만들었던 거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뭐 플래너 쓰는 대회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좀 대회 수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한 것도 좀 있었어요. 역시 이렇게 떡밥을 좀 던져줘야 미끼를 물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방법 중에 양적인 면에서는 좀 플래너의 도움을 받았고, 또 다른 뭐 방법은 뭐가 또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을 줄여보자. 역시 공부의 최대 적은 이 집중력 방해를 하는 이 스마트폰이 진짜 문제지. 끊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그때는 시험 기간 한 2주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을 하지 말자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역시 이제 자기가 혼자서 자제하는 거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걸 아예 그냥 없다 셈 치고 이렇게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핸드폰도 역시 어떻게 보면 양적인 것들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 거겠네. 시험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했는지, 뭐 교과서를 막 다 외웠다는 얘기도 들었고. 영어 같은 과목 경우에는 이게 또 내신 시험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교과서를 진짜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다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약간 그런 시험이 종종 나오곤 하거든요. 그렇지. 내신 시험 같은 게 범위가 워낙 작으니까 뭔가 되게 디테일하고 막 좀 치사한 데서도 막 좀 내지 않아? 그것 때문에 막 1등이 되냐 2등이 되냐 막 갈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걸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역시 내신 시험은 나는 암기라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깡그리 다 외우는 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 공부에서는 수학이 좀 어려운데 수학은 어떻게 접근했는지 궁금한데. 수학도 좀 일단 양적인 측면으로 좀 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일단 저는 목표를 그래서 세웠는데 하루에 100문제, 매일매일 100문제 이상은 꼭 풀 수 있도록 야, 그거를 하루에 100문제 푼다는 건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역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는 양을 완벽하게 늘리는 것이 공부의 아주 지름길이다. 궁금한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에 유아기 때. 네, 음. 유아기부터 시작을 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음. 도서관에 데려가셨어요. 그때 매일매일 책을 읽고 음. 또 그때는 뭐 아동실에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었고요. 그리고 뭐 독서 프로그램 뭐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반이 돼서 초등학교 때도 매일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을 가면서 책을 매일 읽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독서 노트 같은 것도 작성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작성했어요? 독서 노트는 책을 읽고 나서 거의 항상 썼었는데요.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약간 그림과 같이 노트를 썼었어요. 인상 깊은 장면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책의 내용을 만화로 뭐 변형해서 그려본다든지. 이 공부의 습관 학원에서 하고 있는 비주얼 싱킹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좀 이렇게 비주얼 싱킹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독후감은 어떻게 했어? 그때는 줄글로 다 기록을 했었어요. 내용을 좀 요약하는 식으로 했어? 아니면 좀 느낀 점 위주로 많이 했었어? 일단 그런 독후감의 형식 같은 게 있잖아요. 초반에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다. 그런데 나는 뭐 이 장면에서 어떤 걸 느꼈다던가. 그럼 초등학교 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책을 정말 방대하게 좀 많이 읽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지 않았나. 특히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독후감 활동을 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고 독후감 활동했던 거 봤는데 되게 잘 썼더라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럼 중학교 때는 어떻게 영수 공부했어? 그때는 일단 인강 사이트를 찾아서 인강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어는 일단 문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문법 강의를 이렇게 쭉 들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것도 이렇게 인강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선행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선행 인강까지 계속 들었었어요. 그럼 중3 마무리할 때 정도에는 뭐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궁금한데? 중3 마무리쯤에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선행을 마쳤던 것 같아요. 그럼 선행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정석이 될 수도 있고 센서학이 될 수도 있고 뭐 교과서 수준의 책이 될 수도 있고 좀 마플 교과서 같이 약간 고난도 문제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집 위주로 했는지 궁금해. 일단 저는 시작을 할 때는 RPM이나 쌤 같은 약간 유형 기본 그런 책 위주로 하고 그 다음 레벨로는 일품이나 그런 그러면 고난도의 중학교 때도 1품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봤다는 얘기네. 쉬운 문제집은 아닌데 그것도 혼자서 할 정도면 일단 초등학교 때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릿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뭐 열정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폭넓은 경험을 통한 이해력이 있으니까 이런 공부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중학교 때 이제 성적이 처음엔 좀 안 좋았다. 그럼 중3 마무리할 때는 성적이 좀 괜찮았어? 네, 그때 중3 마무리될 때 내신 성적으로는 그때 전교에서 1등. 역시 그때도 전교 1등이 되고 중3 마무리할 때 전교 1등이었다가 고2 올라가서 전교 50등을 하니까 엄청나게 멘붕이 왔겠다. 맞아요. 그렇지. 내신 공부할 때 수학을 한 하루에 100문제 정도 풀었다고 했는데 수학은 양만으로 해결 안 되는 어떤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 100문제 푸는 것만 따라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 양도 중요하지만 또 질적인 면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보완했는지 궁금해.
제가 그래서 일단 양적인 면을 확보를 하고 나서 음. 이제는 좀 질적인 면을 보완해야겠다. 좀 수학에 좀 체계적인 공부 습관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네, 학원을 좀 갔었죠. 그때 선생님과 만나게 된 거네. 어떤 도움을 좀 받았어? 일단 반성 메모 제일 강조를 하셨었죠. 그렇지.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푼 뒤에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한번 적어봐라 했는데 좀 잘 못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좀 인정을 좀 어렵지 않았어, 그거 적는 거? 네, 진짜 뭘 적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그전에도 그렇게 적어본 적도 없고, 그지? 문제를 풀면 그냥 풀었고, 맞았으면 맞았고, 틀렸으면 틀렸지. 선생님 그때 맞은 것도 좀 쓰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지? 네네. 특히 맞았던 거 쓰는 거 되게 어려웠었던 기억이 나. 뭐 예를 들면, 이거 좀 써봐 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고, 저 알아요. 막 이렇게. 반성 메모는 진짜 수학 공부만에 갖는 아주 특수한 면이 있고, 왜냐면 수학에 되게 실수도 많고, 그리고 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보장이 좀 없는 면이 있어서 반성적 사고가 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부 방법인 것 같아. 또 다른 건 없었어? 또 다른 거요. 그때 채점 방식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제가 좀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약간 틀리는 거를 좀 불쾌했어요. 맞아. 기분이 안 좋잖아, 이렇게 딱 그어져 있으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평소에 푸는 과정에서도 되게 틀렸다고 표시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했었는데 그때 채점 방식을 한 4가지 정도를 알려주셨었죠. 그때 맞아. 확실히 맞은 거는 동그라미를 하지만 뭐 답이 맞았지만 뭐 돌아 풀어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는 뭐 세모를 한다거나 해설지를 본 경우나 그렇게 계산 실수를 한 경우나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채점을 하라고 하셨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맞았냐 안 맞았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냐 없냐를 통해서 다음에 복습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문제는 이제 동그라미 쳐서 이제 그 문제 잊어버리면 되는 거고, 하나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맞았더라도 다시 풀어보는 거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맞았던 문제를 더 빨리 푸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집 한 권을 다 푼 뒤에는 맞았던 거를 암산으로 계산 과정까지 다 풀어보는 연습도 했었고. 그때 제가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이걸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말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또 그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설명을 한다는 점에서는 뭐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하면서도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이걸 답은 맞았는데도. 네, 답은 맞았는데도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내가 이거를 좀 확실히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좀 느끼게 되는 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이렇게 말하면서 확실히 구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 능력 같은 걸 기르는데 설명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서 맞았더라도 쓰였던 기존 지식을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누군가한테 말해줌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 선명한 배경 지식, 선명하게 알고 있던 미리 알던 지식으로 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수학에서 전이라고 하는데 한 문제만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데 이 설명하기만 한 공부는 없는 것 같아, 그지? 선생님 그때 뭐 수학 문제 풀 때 뭐 그림으로 또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너가 약간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원래는 되게 논리정연한 풀이만을 좋아해가지고. 맞아, 식 매니아였어. 맞아요.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식으로 이렇게 써서 해결하는 것만이 논리적인 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약간 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를 그림으로 같이 상호 보완해서 하면은 더 잘 풀릴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래프를 많이 그리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렇게 식과 그림을 같이 해서 풀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이걸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고. 이 논리 같은 경우는 완벽한 면이 있는데 이게 딱딱한 막대기처럼 팍 치면 부러지는 것처럼 어떤 좀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통로가 가다 딱 막히면 더 이상 진행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직관이랑 그림 같은 경우는 혹시 가다가 막혀도 돌아갈 곳이 있는 느낌이 있고 굉장히 빠르고 그 대신 부정확한 단점이 있지.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학을 그래프적이고 그림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비주얼 싱킹을 진짜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설명을 들으면 계속 상상하면서
어떻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암산으로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들이 체화가 많이 됐던 것 같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수했을 때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천안 지역에 이제 곧 고등학교로 입학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한테 해줄 말이 혹시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내신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양적인 측면을 고등학교 때 약간 갑자기 늘린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공부 습관 같은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좀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습관을 뭐 공부 플래너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꾸준한 독서, 약간 양을 정해서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꾸준히 오랜 시간 앉아있는 연습 이런 거를 한다면은 고등학교 때 충분히 내신 대비에 필요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공부의 습관이 중요한데, 저희 공부의 습관 학원에 오시면은 이제 12주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플랜을 써야 되고, 어떻게 수학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공부 습관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 학원을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날 때 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복습을 한다. 복습은 시선 돌리기가 가장 좋다. 오케이? 오늘 집에 가서 필처럼 해서 사진을 한 1시간 만에 공부해도 좋으니까 이 기록지에 쓴 거를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